예, 반갑습니다. 연금 수리를 맡게 된 곽광우라고 합니다. 오늘 첫 강의고요. 전반적으로 오늘의 수업은 연금 수리 과목이란 어떤 과목인지, 그리고 출제 경향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 교재를 통해서 챕터 1, 2 중간 정도까지 이렇게 강의하도록 할게요. 교재는 여러분들 제가 성주 교수님 지었던 요 계리사회에서도 같이 만들었던 요 교재로 가지고 할게요. 여기에서 이제 이 교재가 최신 2019년도 5월인가 수정판이 나왔는데, 그 교재를 가지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이 연금수리라는 과목이 어떤 과목이고 계리사 시험에 주로 어떤 내용들이 다루어지는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그 계리사 시험에 큰 변화가 일어났던 데가 시험 제도가 바뀌고 했던 게 2014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여기 보면 이제 보험 수리가 있고, 그리고 옛날에는 이론 및 실무라고 이게 있었고, 세 번째가 이제 회계학이라고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 시절에 이 이전에 보면 회계사인 분들이, 공인 회계사인 분들이 회계학을 만점 받고, 옛날에는 여기 과락이 40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보험 수리를 공부를 좀 하면 이거 두 개를 합격해가지고 계리사 시험하고 회계사 시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이 이때 많이, 요 시절 이전에 많이 했는데, 2014년 이후에는 이 계리사 시험이 회계 쪽보다는 보험 수리 쪽, 이쪽에 전통적으로 전통적인 어떤 우리가 보험 계리의 원리와 관련된 거, 수리와 원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과목이 이제 재편이 되었어요. 그래서 계리 리스크 관리인데, 이렇게 이제 5개 과목으로 바뀌었죠, 그죠? 근데 이제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연금 수리의 그 계리사 시험의 목적을 조금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보험 수리하고 연금 수리는 우리가 수리 쪽에 가깝고요. 주로 이제 이쪽에는 주로 다루는 분이 인보험 쪽이에요, 인보험 쪽. 그죠? 근데 이제 계리 모델링은 뭐예요? 이쪽에 일반 보험 쪽을 많이 다루죠. 그죠? 그래서 계리 모델링 일반 모델링에 보면은 우리나라 계리사에 나와 있는 계리 모델링 쪽에 시험에 이게 조금 교재 과목으로서 아직은 계리 모델링은 좀 부족해서 미국의 FSA나 이런 교재를 많이 사용하는 걸 알고 있어요. 재무금공은 이제 재무이론하고 금융과학인데, 이쪽은 지금 최근에 이제 한 15년 전, 20년 전부터 이 상품 구조가 특히 변액보험이라든가 이런 거 오면서, 혹은 또 금리가 저금리로 가면서, 혹은 또 우리가 이제 IFRS 17도 도입이 되고, 그 지급 여력 제도, 재무 건전성을 검증하는 쪽에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무금공 이론에 그 재무 이론이죠. 재무 이론 쪽에 재무금공이 쓰는 게 주로 우리 실무적 측면에서 보면 할인율이라든가, 그다음 보정 옵션, 그죠? 그다음 상품에 보면 변액이라든가 보면 또 이게 파생 상품 구조들이 꽤 많아요. 이게 이런 것들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재무금공 이론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 리스크 관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보험사가 운영을 함에 있어 가지고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여러 가지 이슈들, 최신성, 시사성 있는 유저를 시험 출제는 노는데 종합적인 거죠. 이거는 종합적인 이제 전체적인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 가지고 이해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 문제 출제가 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보험 수리하고 연금 수리가 그러면 왜 인보험 쪽이긴 한데 왜 나누어지느냐라는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보험수리 쪽은 이렇게 가고 일부는 또 연금수리도 가고 근데 주로 이제 이런 실무는 이쪽 대리리스크 관리 쪽에 주로 많이 시험이 가고요. 이쪽에 이제 요 두 개의 그동안에 이런 실무에서는 2000년도, 2005년도까지는 거의 계리 쪽에 관련된 게 많이 나오다가 2005년부터 2010년, 2014년, 2013년까지는 재무금융 이론도 꽤 많이 나왔었어요. 이론 실무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시험 준비를 하면서 많이 헷갈려하고 시험의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도 막막하고 이런 느낌들이 꽤 많았었죠. 그러다가 여기 이제 계리 리스크 관리는 나누어지고 이쪽으로 다른 과목들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이러면서 이렇게 세분화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보험 수리하고 그러면 연금 수리 쪽은 왜 나누어 짓느냐? 이거부터 이제 좀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연금 수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험 수리 쪽에는 일반적으로 뭐냐면 좀 이따가도 저희 수업 교재에도 나와 있고 하지만 이 인보험 쪽에 이거는 주로 개별이에요. 물론 이제 손익을 따지고 할 때는 전체 회사의 전체를 보고 다 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연금 수리 쪽에는 뭐냐 그러면 개별 단위로 산출을 하지만 관점 자체는 단체로 다 봐요. 그 기업의 단체를 보고 하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좀 비유를 하자면 근데 전체적인 보험 수리 쪽과 관련돼서도 우리 회사가 보험회사에서 계리사분들이 역할과 관련해 가지고 보면 사실은 해야 될 일이 연금 수리의 책에 나오는 부분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험 수리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우리가 이게 상품에 출발하죠. 상품을 개발을 할 때는 프라이싱을 하죠. 이 프라이싱은 개별 관점이에요. 그죠? 이건 개별이에요. 개별. 가입자들 개별마다 돈을 보험료를 얼만큼 받을 것이냐라는 것 쪽으로 주로 하죠. 그래서 그 개별에 가지고 있는 보험료하고 준비금 이거를 미리 계산을 해가지고 테이블을 만들어서 기간이 지나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50년이 지나면 얼마만큼 쌓여져 있어야 되냐라는 거를 미리 수리적으로 수식을 다 만들어 놓죠. 이렇게 프라이싱 할 때. 그러다가 가입을 하고 난데 1년 연 단위마다 회사에서는 뭘 하냐 그러면 결산이라는 작업을 해요. 이 결산은 뭐냐면 개별에 쌓아놔야 될 것도 체크를 하지만 회사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받아서 준비금을 쌓여져 있는데 그 쌓여있는 적립금이 개별에 원래 프라이싱 할 때 판매 시점에 예측했던 대로 쌓여있는데 체크도 하지만 또 하나 관점이 뭐냐면 결산할 때 회사 전체 손익을 봐가지고 손익도 보지만 뭘 봐요? 재무 건전성을 또 보죠. 이 재무 건전성을 볼 때 보는 게 뭐예요? 이게 회사별마다 준비금 적립금의 LET라는 제도가 있죠. 그죠? 평가성 준비금의 적정성 여부 판단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감독당국에서 하는 거 있죠? 지급 여력 비율 RBC가 있죠. 이런 식으로 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각 개별 보험에 판매를 했던 개별 그 고객들에게 가입자 판매를 했던 상품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쌓아야 될 적립금이 적정하게 쌓여 있는지도 보지만 회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무 건전성이 보험회사가 적정하게 쌓아가고 리스크 관리를 하느냐라는 부분을 보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LAT 제도라든가 RBC 제도 관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험 수리 쪽에서는. 이거와 유사하게 연금 수리도 뭐냐면 똑같은 과정을 이제 거치는데 보험 수리에서는 우리가 개별 회사 보험회사에서는 회사 전체 관점에서 이렇게 재무 건전성을 보고 하지만 연금 수리에서는 그 기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업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수만 개의 기업이 있죠. 그러면 그 단체라는 게 뭐냐면 그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급여 제도 건태법에 의해서 그 기업이 가입되어 있는 퇴직금을 위해서 적립금을 쌓아놨잖아요. 그 적립금에 대해서 그 기업에 쌓아야 될 퇴직연금 적립금이 적정하게 쌓여져 있는지 그걸 다 점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금 재정이라는 거 검증을 하죠.
그래서 연금 재정이라고 금지하는데 이거는 기업별로, 단체별로, 이게 기업별로 하는 거예요. 보험 수리는 그 고객 인별 한 사람 한 사람 단위 다 하고, 그리고 한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 보험회사 보유계약 전체에 대해서 결산이라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연금 수리는 뭐냐면 단체, 기업, 하나의 기업에 대해서 연금 재정을 다 하는 거예요. 기업 내부에 보면 종업원 있잖아요. 그 종업원들을 몇 명이 가입하고 종업원별로 해가지고 임금 받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걸 모아가지고 한 기업에서 쌓아야 될 퇴직연금 적립금이 특정하게 쌓였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연금 수리에서 다루게 되는데, 그래서 시험에서는 똑같습니다. 우리 그 최신보험 수리할 때 주로 노는 게 뭐예요? 개별로 하지만 보험료, 준비금, 손익 이거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체에서 한 기업에서 쌓아야 될, 자, 용어는 다릅니다. 이 보험 수리하고 연금 수리하고 여러분들 그 안에 이론적으로 계리에서 역할 및 그 수리적인 거, 논리적인 거는 거의 같다 보면 돼요. 단지 뭐냐면 대상이라든가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보험 수리는 그 보험감독 규정에 의해 가지고 보험업법에 의해 가지고 노는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하는 게 있고, 퇴직연금 이 연금 수리는 법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예요, 그게? 근태법이죠, 이거. 그죠? 법이 있고, 그러니까 법이라든가 규정이 있고 이거별로 다르다 보니까 이 제도에 퇴직연금 근태법이라든가 이 법이라든가 회계제도 있죠.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보험 수리할 때는 KRF에서 시험에 안 나오죠. 그건 왜 그래요? 그건 계리사에서 할 때는 개별 인별로 하기 때문에. 근데 퇴직금은 뭐예요? 기업이라고 그랬죠. 이 기업은 뭘 하고 있어요? 하나의 기업은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은 KIFRS라는 그 제도를, 회계 제도를 보면서 하고, 상장이 다 되어 있지 않는 회사들은 주로 K갭 이걸 보죠, 그죠? 근데 그래서 이게 단체이다 보니까 KIFRS 영향도 받고, 또 개별로 한 종업원들이 얼마만큼 퇴직금을 쌓아야 되는지를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법은 근태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감안해가지고 보험료, 보험수리에서는 보험료, 여기서는 부담금 혹은 기여금, 퇴직급여, 근태법에서는 부담금이라죠. 부담금을 얼마나 받아야 되고, 그 받은 거를 나중에 매년 평가를 할 때 결산 시점에 특정하게 쌓여 있는 금액이 재정이죠, 그죠? 적립금이죠. 그 적립금이 특정하게 쌓여 있느냐, 이 재정 검증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놓는 관점에서는 조금 다른 면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계리사로서 하는 역할은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이렇게밖에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 계리사로서 보험회사에 민영보험사에 가서 일을 하다 보면 상품에서는 이거 주로 하지만 계리부서에서는 결산 손익을 다 따져봐요. 그 다음에 여기서 RBC라든가 이것도 다 계산을 해요. 우리 보험회사가, 내가 다니는 보험회사에서 쌓아놓은 적립금이 적정하게 쌓여있고 그 적정한 쌓여있는 부분이 RBC 제도로 해가지고 평가를 해보죠. 우리가 여기 퇴직연금 FR이라 가지고 이렇게 하죠, 그죠? 그와 똑같이 RBC 할 때는 보험수리에서 뭘 해요? RBC 지급 여력 비율이라고 그러죠. RBC 비율. 그래서 요구 자본분의 가용 자본이 몇 %냐라고 해가지고 이게 150%가 RBC, 현재 RBC, KIFRS는 100% 기준이 바뀔 건데 하여튼 넘느냐 마느냐에 따라 가지고 평가를 해가지고 적정하게 쌓였다 말았다 막 평가를 하죠, 이렇게. 근데 똑같이 퇴직연금에서도 한 기업이 퇴직금을 쌓아야 되는 부분들이 얼마만큼 적정하게 쌓였는지 비율을 FR 레이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판단을 해보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연금 수리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적용받는 그 법이라든가 제도 이런 혹은 또 대상 자체가 각 기업별로 그 노동자, 그러니까 노조와 협의를 해가지고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별로 퇴직금 노사 협의를 통해 가지고 만들었던 그 퇴직금이 각 기업별로 다 다르다 보니까 평가를 하는 게 각 기업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금 수리가 별도로 과목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저기 보험 수리할 때는 그 여러분들 보험료하고 적립금 계산하는 부분들이 그 위험의 동질의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하지만 위험의 동질의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각 개인별로 가지고 프라이싱을 다 하죠. 근데 우리 퇴직연금에서는 뭐예요? 기업별마다 뭐라 그랬죠? 노사 합의에서 퇴직금 규정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기업에 맞는 노사 협의회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퇴직금에 대해서 쌓아야 될 적립 방법이 금액이나 방법이 적정하게 보험료를 받고 쌓이는 금액들이 자, 퇴직연금에서는 뭐가 중요하면 연금 수급권 고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반 보험도 내가 보험 사고를 당했을 때 그 보험회사가 안전하게 내가 불의 사고라든가 아니면 만기 혹은 연금 지급금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는 금감원이나 금융위에서는 민영보험사한테 계속 재무 건전성을 체크를 하죠. 똑같이 우리 보험회사에서 하는 거는 금감원이나 감독당국에서 체크 점검을 받아요. 근데 퇴직연금에서 어떻게 돼요? 계리사인 여러분들이 한 기업에 쌓아야 될 퇴직금을 계리사분들이 퇴직연금 재정평가를 해가지고 적정하게 쌓았다, 모자라다 평가를 해서 모자라면 얼마만큼 추가 부담금, 그죠? 추가 부담금을 더 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계리사에서 민영보험사에서는 그렇게 산출하는 거고 퇴직연금에서 각 기업별로 계리사로서 이 기업이 쌓아야 될 보험료하고 준비금, 즉 부담금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이 적정하게 쌓았는지를 계리사분들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 민영보험사에서 누가 한다고요? 각 보험사에서 산출을 하고 난 뒤에 지급여력 비율을 금감원에다가 통보를 해주죠. 그리고 재무건전성이 안전하다, 불안전하다, 150%가 안 되면 경영 개선 명령을 내리죠. 금감원에서. 그죠? 그리고 영업 활동을 중지시킬 수도 있고, 금감원에서. 제재를 강하죠. 그건 금감원에서 하는 거고, 퇴직연금은 누가 한다고요? 평가를 계리사인 여러분들이. 그래서 퇴직연금 수리가 계리사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퇴직연금 계리사가 됨으로써 퇴직연금과 관련해 가지고 보험료하고 적립금의 적정성을 평가를 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셔야 될 연금 수리예요. 그리고 지금 이 교재에 나와 있는 성조 교수님이, 그러니까 우리 보험 수리하면 교재가 벌써 이제 한 30년 됐네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제 런던에서 주로 공부하신 교수님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보험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셨는데, 이제 오창수 교수님은 주로 최신보험 수리 쪽에 이제 권위자시고, 연금 수리, 퇴직연금에는 우리나라 근태법은 이게 우리나라 같이 이런 근태법이 외국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근태법과 적정하게 퇴직연금 수리를 이란 학문을 이제 기초를 닦으신 분이 성조 교수님, 이 교재에 이제 만드신 그분의 제자분들이 이제 그분의 나이가 이제 60, 훨씬 넘었었죠. 그래서 그 제자분들이 이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래서 이제 유리 퇴직연금 연금 수리의 출제위원들, 연금 수리는 리스크 관리 같은 경우, 계리 리스크 관리는 보면 실무위원들 꼭 들어가요.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좀 모르신 분,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이제 시사성 있는 것들을 계리 리스크 관리는 출제가 되는데, 그 출제가 될 때는 실무분들이 꼭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 퇴직연금 수리는 이 과목의 이런 학문적 성격이 급하게 바뀌지가 않아요. 계리 리스크 관리는 시사성 있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항상 실무자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안에 상품이, 우리나라의 보험 상품이 워낙 자주 바뀌고 특이한 상품도 계속 나와요. 교수님들이 적응하고 그 이론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해결만을 이렇게 깊게 이렇게 학문적으로 고민할 시간이 적어요. 그러다 실무인 꼭 들어가서 같이 논의를 하시고 만드시고, 퇴직연금은 조금 다릅니다. 퇴직연금은 이거 자체가 뭐냐면 근태법이라는 것들도 법이기 때문에 자주 바꿀 수가 없어요. 그에 따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교수님들이 이제 출제, 실무분들이 거의 안 들어가시고 교수님들이 출제를 주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성향이 좀 다릅니다. 리스크 관리하고는. 그래서 그런 어떤 특징들을 감안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여기에
뭐 시험 목적으로 해서 뭐 다른데 이렇게 학원에서 보면 별도 교재를 하고 그러시는데 그거는 이제 계산 문제를 익숙하게 우리 뭐 수능 시험으로 치면 계산을 빨리 풀어가지고 속도를 내는 데는 뭐 필요한 과목일 수도 있으나 이 연금 수리에 대해서 정통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알고 하려고 하면 그리고 우리 최근에는 계리사 시험에 학생 합격률 높이기 위해 가지고 이 교재를 토대로 해가지고 앞에 수술 문제가 좀 나오죠. 가로치고 이런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교재들 그 내용들이 다 이 교재에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교재에 나오는 문구들 중에서 제가 줄치고 확인을 해봐라는 거는 출제 가능성들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이 교재 위주로 그런 부분들을 다 공부하시면 합격하는데 무난합니다. 예. 그리고 이 교재가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최신보험 수리의 오창수 교수님이 적었던 최신보험 수리와 똑같게 이 책도 퇴직연금 쪽, 그러니까 연금 수리 쪽에서는 그 책의 교재가 잘 만들어져 있어요. 예. 자. 여러분들 이 교재를 보시면 교재를 볼 때 여러분들 조금 고려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무슨 게 있냐면 자 봐봐요. 우리가 그냥 민영보험사에서 판매를 하는 그냥 일반 연금보험을 생각을 해보자고. 연금보험을 생각을 할 때 자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간이 나눠져요. 이게 뭐냐면 죽을 때 되는 구간이 있고 요게 이제 연금 개시가 돼요. 여기 연금 개시가 되고 근데 여기 이제 보험료 이제 가입을 했어. 가입을 했는데 여기 이제 납입 완료야. 요거는 납입 완료. 납기죠. 납입기간 완료돼요. 그리고 이렇게 보험료를 내고 적립기간 요거 어큐뮬레이션 적립기간이라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해가지고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적립기간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 기간에 사망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사망보험도 지급을 하고 그러다가 연금 개시 시점 되면 이제 연금을 지급을 해요. 이렇게. 그런데 이런 거 가정은 물론 이제 역산을 해보죠. 내가 노년에 필요한 생활자금이 얼마큼 필요하니까 혹은 내가 지금 경제활동에 보험료 납입할 때 가처분 소득이 얼마 되니까 그 중에서 내가 필요한 금액을 돈 100만이다 50만이다 연금 이렇게 내잖아요. 보험료를 그죠? 그러면 이 보험료 낸 거가 쌓여가지고 이 시점일 때 적립금을 가지고 뿌려주는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 그런데 이 퇴직연금은 원래 이 수리적인 원리가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나라 근태법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원래 발전한 게 아니에요. 원래는 기업연금이라고 해서 코퍼레이트 여기 펜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기업연금에서 발달했어요. 제가 알겠습니까 이거? 글자를 제가 그러니까 기업연금이라고 하는데 이 기업연금 출발했어요. 우리나라 같이 근태법이 있어가지고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서 돈 얼마큼 퇴직금 쌓아라. 이거 옛날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기업연금이라는 게 이제 선진국에서도 보니까 이제 선진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경제가 화랑이 오죠. 그러다 50년대, 60년대를 지나면서 경제 하락이 오면서 어떻게 돼요? 중산층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노후소득이 되면 그러니까 노후 보장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되죠. 그래서 같은 게 3층 보장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이거. 3층 보장이라는 게 노후 소득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럼 노후 소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로 치면 3층 보장이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이 들어가고 그다음 여기 뭐야? 퇴직연금이 들어가고 그다음 여기는 개인연금이 들어가죠. 이렇게. 그죠? 그 이제 여기서 퇴직연금을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해가지고 기업이 물론 그 돈을 내어가지고 퇴직금 쌓아요. 물론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퇴직금도 규정이 언제 몇 년도더라. 그때는 퇴직금 쌓을 때도 제가 신입사원 때는 저도 퇴직금을 위해서 저도 일부 부담을 했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없어지고
국민연금처럼 국민연금도 기업 4.5% 자기 월급에 국민연금 아시죠? 기업이 4.5% 내가 4.5% 국민연금 내줘 이렇게. 근데 이제 퇴직연금은 어떻게 돼요? 기업이 내는 거예요. 기업이 내는데 이게 법적으로 이제 여기서 우리나라는 보장이 돼 있고 옛날 외국 기업은 기업연금이라서 어떻게 됐냐면 그 경제 하란기에 보면 이 기업연금을 여기에 이게 똑같이 근데 이때는 여기 책을 보면 여러분들 딱 가만히 보면 이렇게 보면 좀 유의하셔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자, 내가 회사에 들어왔어. 이제 이거는 민영보험사고 영역개시라는 게 이제 여기 이제 퇴직 정년이 되겠죠. R 리타이어 이제 여기 되는데 정년이 되면 이 기간까지 계속 보험료를 그러니까 퇴직연금 보험료 그러니까 부담금을 계속 내겠죠. 이렇게 내고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데 미 영국이라든가 선진국은 우리나라처럼 이게 아니라 퇴직 그 근태법에 나온 것 그게 아니라 이렇게 근무를 하면 내가 이 노년에 얼마만큼의 연금을 받아야 되니 노사협의를 해가지고 연금을 얼마를 주겠다라고 딱 정해요. 그래서 정년 퇴직을 하면 기업이 이 연금에 대해서 보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의 기업연금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옛날에 제너럴 GM 같은데 그 있죠. 시카고 그쪽에 보게 되면 그 자동차 산업이 할 때 거기에 보면 이거 때문에 이 연금 지급 때문에 회사 휘청휘청거리는 게 다 이것 때문이거든요. 회사가 이 연금 지급하는 걸 보장을 하는 거예요. 그 출발한 게 이 기업연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교재에다 놓으면 이 퇴직연금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학문적인 거는 여기 출발을 해가지고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론이다 보니까 여기 예제의 여러 가지 예들은 이런 관점에서 그런 예들을 많이 적어놨어요. 그런데 이런 관점이 있고 그래서 연금을 얼만큼 줄 테니 내 퇴직연금 그러니까 정년이 되면 회사 전체적으로 기업에서 종업원이 정년 퇴직을 해가 나가면 회사가 기업이 연금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 거 체계를 이제 갖추고 있는 게 이제 옛날 그 선진국의 그런 데고 우리나라는 이거 다르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딱 정년 시점에 어떻게 됩니까? 근태법의 최소 미니멈 직전 퇴직 시점에 3개월의 평균 연봉에다가 기준 연봉이죠. 이 기준 연봉에 그죠? 기준 연봉에다 근무 연수를 곱해가지고 얼마만큼 딱 쌓아 넣어가지고 주면 끝이죠. 한 기업에서는 기업에서 책임져야 될 거. 원래 기업연금에서 어떻게 돼요? 이 연금 지급을 책임져야 되니까 계속 관리를 해줘야 돼. 재정에 대해서 부담도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죠? 왜냐하면 산업의 사이클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항상 좋은 시절에만 주겠다고 약속했던 게 이 불안기에도 계속 줘야 되니까 기업의 회사가 산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게 마냥 좋은 시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기업이. 근데 우리나라 퇴직금 추계액은 그런 걸 다 감안해가지고 이렇게 요 시점까지는 근무할 때까지 퇴직할 때까지는 퇴직금을 쌓아가지고 이제 이 시점에 쌓아놓고 난데 그 다음에 연금 지급하는 거는 종업원 개인이 어떻게 연금 받을지는 결정하시오. 그 연금 수급 방법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걸 결정해가지고 자기가 받으면 돼요. 선택하면 돼. 개인이 책임하에서.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뭐가 문제가 생겨요? 자, 우리나라 퇴직금은 이 시점에 정년퇴직을 하면 정년퇴직하는 사람한테 돈을 얼마큼 주가지고 일시금을 주든가 아니면 연금 받는 거를 어느 정도 신청하면 되죠. 근데 연금 받는 걸 신청을 해가지고 연금 지급을 하는데 기업이 그 연금 지급받는 걸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 그거는 금융기관, 그죠? 금융기관에서 요때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회사가 퇴직금은 책임을 져야 되죠. 얼마큼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근데 이 시점에 연금 지급하는 거는 기업이 상관없어. 근데 그거를 어떻게 내가 퇴직금 수급을 예를 들면 종신연금 수령하겠다 그래가지고 어떤 금융기관에 넣어가지고 꼬박꼬박 받으면 돼요. 그런 개인이 선택을 하면 돼요. 기업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을 볼 때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좀 두시고 이거 이해를 하시면 책을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자,
우리가 저기 교재에 보면 여기는 연금수리는 이 제도를 잘 알고 그러면 계산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게 보면 그 지문이 너무 길어. 지문이 길다 보고 이러다 보니까 함정이 있을 수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말이 전체적으로 길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독해력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 책에 보게 되면 주로 시험은 챕터 3, 4, 5에 다 나와요. 거의 한 60% 이상이. 네? 챕터 3, 4, 5에 보면 그죠? 우리 챕터 1, 2에 조금 나오고, 여기 보면 연금 재정 방식의 개론, 그리고 방식, 그 다음에 계리적 손익 있죠. 여기 보험수리적 손익. 여기에서 거의 대부분이 다 나와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뭐 그 챕터 6이라든가 7에 보면 좀 어려운 문제도 많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가점 받고 이럴 때, 그래도 여러분들 이 시험 칠 때 보면 아는 문제만 다 적는다고 잘 적는다고 해가지고 만점 못 그러니까 통과 쉽지 않아. 왜냐면 예를 들면 5문제가 나왔어. 내가 아는 문제가 3문제는 확실히 알아. 그리고 3문제 열심히 적었어. 그 요번에도 보니까 60점을 못 넣고 50점대 점수를 받아가지고 아깝게 탈락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 시험을 칠 때 이게 내가 아는 문제가 다행히 60% 나와가지고 내가 다 적으면 60점 넘겠지 해가지고 딱 적고 나면 어디에서 조금씩 감점을 당해. 그러니까 58점 막 56점으로 점수를 받아가지고 합격을 못한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 최소한 적을 때는 한 80점 정도 수준까지 여러분 적으셔야 돼. 그래야지 감점 좀 당하고 그러더라도 한 60점은 통과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계리 리스크 관리는 말로 적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렇게 자기가 아는 그 수준을 가지고 이렇게 적으면 한 몇 점이라도 줘. 근데 퇴직연금 수리는 그런 면도 있는 데다가 계산하는 게 있죠. 근데 계산하는 문제는 계산을 틀려버리면 이게 좀 이게 너무 중간 과정이 다 맞더라도 뭔가 하나 딱 틀려가지고 이면 점수를 안 주잖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게 계산하는 문제하고 이렇게 적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떤 적는 거는 최소한 60점부터 다 적었다 하더라도 안심하지 말고 적을 수 있는데 다 적어가지고 가점을 조금씩 몇 점 받아가지고 합격을 해. 그래야 합격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 책에 나중에 나올 건데 우리가 아까 삼천보장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이 국민연금이 있고, 그죠? 여기에 이제 퇴직연금, 우리 지금 공부해야 될 퇴직연금이 있고, 그다음 여기가 이제 개인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개인을 할 때 쓰는 용어 중에 적격이라는 게 있어요. 적격이라는 말이 세제를 말합니다. 세제를 적용받는 거. 비적격이라는 건 세금 적용받지 않는 거. 세금 적용받지 않는 건 얘기는 뭐냐면 우리 보험은 10년 있으면 비과세예요. 물론 금액 한도는 있습니다. 근데 적격이라 그러면 처음에 보험료를 내걸 때는 이제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할 때 EET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급잽션이라 그래서 요거는 보험료를 낼 때, 그죠? 보험료를 낼 때, 그리고 보험료 적립 기간에는 있는 거는 그거예요. 세금을 안 매겨요. 근데 연금을 받으면 텍스, 이 세금을 내게끔 되는 거예요. 연금 받으면. 근데 이제 개인연금에 비적격이 있어요. 비적격은 어떻게 돼요? 그런 게 없는데, 여기 익셉션 이런 것도 없는데, 대신에 10년 지나면 적정 금액 내에서는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은 비적격 가입을 많이 하고, 지금 옛날에 비해서 보험 쪽에 있는 상품들이 세제 혜택이 많이 약해졌어요. 옛날에 2011년도 이전에는 보험 쪽에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이제 급성장하다 보니까 급성장해서 산업에 들어가야 될 자본이 필요하다 보니까 보험을 통해서도 자본 기업을 그 경제 활동을 위해 가지고 자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많이 해가지고 세제 혜택을 많이 줬는데 혹은 또 우리 여러분들 보험은 기본적으로 사회 안전망 역할이에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해서 보험에 혜택을 많이 줬어요. 저축성 보험에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세제 혜택이. 아무튼 우리 퇴직연금에서도 보게 되면 적격연금이 있는데 그래서 개인을 볼 때 이거 있어요. 나중에 폐지가 노는데 그래서 개인한테 이게 있고 퇴직연금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수험생분은 이 연금술이 처음 쳐보시나요? 아, 다른 시험은 쳐보셨어요? 계리사 시험에? 네? 아, 처음 준비해요? 1차는 합격하셨고? 아, 동차로 하시는구나? 아, 학생이세요, 그러면? 아니? 아, 그러면 자세히 좀 설명드려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퇴직연금은 사실은 이 연금 수리는 제가 볼 때는 5과목 중에 학생인 분들이 제일 시험을 치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마 동차로 이제 준비하시는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보험 수리보다 더 쉽죠. 왜냐하면 보험 수리 계산 문제가 많고 풀어야 될 게 또 너무 시간이 너무 길어. 보험 수리는. 근데 수학이나 이제 통계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최신 보험 수리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이 양이 너무 커가지고. 옛날 한 30년 전에는 보험 계리사 시험이 엄청 쉬웠어요. 옛날 문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1차 시험 준비한 정도 수준만 좀 알아도 옛날 계리사 시험 옛날에는 다 계리사 시험 합격했거든요. 그 이제는 많이 어려워져가지고 공부 양이 너무 많아졌어요. 자, 그 이제 먼저 여기에 자 연금 수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가지고 보험료를 얼만큼 내어서 얼마만큼 쌓아서 퇴직 시점에 이 사람한테 줘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쌓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를 재정 검증을 통해서 계리사분들이 사인을 하고 확인하는 거. 그게 이제 그 주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근데 자 봐봐요. 우리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 분류가 뭐가 있냐면 이거죠. DB가 있고 DC가 있어. 요거는 D라는 건 define이죠, 그죠? define 여기 우리 그 저기 수학하다 보면 맨날 definition 얘기하죠. 그죠? defined 여기 있는 요거는 benefit이고, 요거는 이제 contribution이라고 그래요, 그죠? contribution인데, 요거는 뭐냐면 퇴직금을 그죠? 퇴직금을 받아야 가야 될 금액이 정년 시점에 정년 시점에 받아가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가 기준이 정해져 있어. 정년 시점에 대한 받아야 될 기준이 정해져 있어. 컨트리뷰션은 그게 아니죠. 정년 시점에 얼마 받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매년 내야 될 거는 정해져 있어. 부담금은 정해져 있다고. 부담금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연금 수리할 때 아까 말한 연금 재정 검증하는 게 보험계리사의 주된 역할이거든요. 보험료 내고. 근데 보험료 내는 거는 뻔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컨트리뷰션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매년 내야 될 퇴직금에 대한 부담금은 우리 근태법에 의하면 얼만큼 내면 돼요? 한 달치 월급만 내면 돼. 그 쉬워. 퇴직금 규정이 그럼 한 달치보다 플러스 10% 더 줄게. 그러면 한 달치 월급에 110%를 주면 돼. 보험료가 너무 간단해 이거는. 그래서 계리사가 할 역할이 별로 없어. 그죠?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오겠죠? 차기에도 굳이 간단하게 적으면 돼. 복잡하게 적을 필요가 없잖아. 그죠?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고 주는 게 뭐야? 지금 내야 될 1년치 부담금은 확정되어 있지만
정년 시점에 줘야 될 기준은 기업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항상 관리를 해줘야 돼. 그래서 연금 재정 관리를 해줘야 되고 확인을 해야 돼. 그러니까 계리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되는 건 다 이거 대상은 이거라는 거죠. 그죠? DB형. 그래서 우리 여기 넣은 시험은 대부분 다 DB형. 이제 앞에 오늘도 얘기해야 될 부분들은 대부분 다 DB형과 관련된 거. 그리고 DB형과 뒤에 시험에 넣는 3장, 4장, 5장에 대한 게 다 DB형 쪽인데 오늘 말씀을 드릴 내용은 그 가기 전에 서론 쪽 부분, 개괄적인 부분들을 이제 설명드리는 거예요. 네.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 그 역사를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퇴직연금에 대해 그 법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한번 쭉 볼게요. 책에는 지금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1953년에 보면 여기 이제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이게 6.25 때 6.25 때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외국에 거기 우리 한국에 무슨 똑똑하신 분들, 선진문물 경험하신 분들, 교수님들 비롯해서 근로자에게 퇴직금 제도라는 건 밑그림은 이제 딱 해놨어. 이런 게 근로기준법에 퇴직금 관련된 게 필요하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30인 이상 여기 이렇게 이제 됐어요. 이제 1975년에 요거는 알죠? 내각 책임제 했을 때 그때 나왔던 거고, 장면 뭐 이거 있죠, 그죠? 윤보선 그럴 때고, 이제 박정희 때 시제 요게 이제 요것도 이제 했는데 요거는 16인 이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법정 강제 도입이 됐는데 이렇게 해서, 근데 요거는 다 뭐냐 그러면 그 개인별로 하기 나름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개인별로 기업하고 얼만큼 내가 퇴직금 줄게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면 어떻게든 바뀔 수 있는 거였어요. 여기 퇴직금 제도 설정을 했는데 1980년도에 이때 이제 신군부가 들어왔죠. 전두환 시절. 이때 이제 보면 퇴직금 제도,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나라의 객변기에 뭐가 하나 있으면 뭐 하나씩 만들어 온 거예요. 제도 개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때는 개인별로 이제 나눌 수가 있었어요. 계약하기 나름이니까. 근데 이걸 차등을 없앴어. 기준이 하나 딱 정해진 거죠. 개인별 차등이 없이 80년도에. 그러다가 이제 노태우가 등장하죠. 이게 전두환 말년에. 그러면서 이제 이때 10인 기업, 그때 뭐 87년도에 민주화 운동 일어나고 아마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이겠죠, 대부분 다. 10인 기업에 여기 적용을 확대했어요. 10인 기업에 적용이 확대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때에 많은 게 이제 우리나라 치면 노태우 대통령 때 하고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뭔가 제도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 건강보험도 그렇고 국민연금도 그렇고, 그다음에 연금주, 아까 특경연금 있죠. 다 그때 그 시절에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제도들이, 저도 이제 직장생활 27년째인데 와, 우리나라가 이게 특히 보험만 보더라도 제도의 발전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발전됐어. 여러분들 좀 이따가 도입될 IFRS 17이라는 얘기 하도 많이 들었죠. 공부하다 보니까 많이 들었을 건데요. 이게 있죠. IFRS라는 게 있는데 이게 17 도입하기를 우리나라가 10몇 년 전에 약속을 해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데 연기가 몇 번 돼가지고 23년 해요. 근데 우리나라 세계 최초야. 이거 저희 17 컨설팅도 하고 시스템 구축도 해봤는데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 사람 아니면은 다른 보험회사에서 못 하겠더라고. 근데 이거를 물론 유럽에서 솔벤시를 한 10년 전부터 준비를 했었어요. 그때 어마어마한 자본이 들어왔어. 그거 한다고.
하드웨어 장비도 필요하고 계산 속도 CPU가 워낙 좋아야 되기 때문에 돌려야 될 게 막 지금 보유계약이 우리나라도 보면 100만 건 넘는 보험사들이 거의 대부분 100만 건 넘죠. 그럼 그거를 100만 건 계약을 그거를 수만만 돌려야 돼. 그러니까 이거 확률론적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힘들어. 여러분들 옛날에 지금 원가 평가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 원가 평가를 해가지고 요게 락인 방식이라 하는데 락인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확률론적 접근을 보통 안 했죠. 근데 이제는 뭐예요? 리스크란 변수를 가지고 확률론적 접근을 해요. 시나리오를 이제 넣거든요. 그 확률론적 접근하니까 계산량이 너무너무 많아져가지고 확률론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여러분 재무금공 이론이 여러분들 실무에서 많이 쓰입니다 이제. 옛날에는 졌다만 하더라도 실무에 별로 없었어. 확률론적 접근하는 게. 근데 저는 옛날에 20년 전 리스크 관리를 미국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같이 일해. 그때 막 사용하더라. 근데 그게 이제 한 5년 전부터 이제 급격하게 쓰이고 우리나라도 사용하기 시작한 거야. 근데 이런 것도 비롯해가지고 제도도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빨리 앞서가. 우리나라가 또 빨리빨리 제도 변경이라든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자, 이거 퇴직금도 마찬가지 보겠습니다. 네. 그 이때 87년도 이제 올림픽 전이에요. 88 올림픽 전. 그 이때 이제 뭐냐면 5인 기입으로 아니다. 89년도가 올림픽 끝나고 여기 5인 기업에 이제 5인 기업이 지금 확대가 됐어요. 그 우리나라가 이 전두환 신군부 때 할 때 욕도 정치적으로는 욕을 많이 들었는데 이런 것들은 뭐가 왜냐면 뭐 국민들은 뭐 보여줘야 되니까 뭐 이런 거 좀 열심히 한 것 같아. 그래서 보면 88년도에 서울 올림픽 끝나고 이런 제도도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 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제도들을 많이 도입했었어요. 에? 그래서 이제 99년도, 97 그랬다 하고 97년도에 이제 IMF 딱 전이야. 요때에 제가 이제 신입사원 입사가 대리되기 전에 그때 이제 퇴직보험하고 그때 시절 생각나네. 퇴직보험. 근데 이때 퇴직보험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 그때 아주 기억나는데 종업원 퇴직적립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수급금 보장은 안 돼. 사회에 보장은 되는데 옛날에는 있잖아요. 퇴직금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럼 기업에서 알아서 하면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업이 알아서 쌓게 되면 운영을 그러니까 건전하고 선한 경영자들은 꼬박꼬박 착실하게 쌓겠죠. 근데 그걸 악용하는 기업주도 굉장히 많겠죠. 그러니까 수급금 보장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이 수급금. 그래서 이런 제도가 이제 도입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수급금 보장. 이 수급금 보장이라거든요. 퇴직금을 내가 기업이 쌓고 있는다 그러는데 내가 받을지 안 받을지. 기업이 파산해버리고 돈을 이미 다 채무 상환하고 뭐 다 뺏겨버리고 종업원한테 돌아가는 게 없으면 이거 어떻게 돼요? 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는 것도 그때 당시에 아니단 말이다. 이거죠. 그 기업자 급한 대로 막 돈을 막 땡겨 쓰다가 빨리 뭐 이거 줄게 그러면 이거 쌓아놓던 거 빼가지고 저 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수급 보장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특히 IMF 때 기업이 많이 망했죠. 그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이게 기업이 재정 상황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면 종업원들은 퇴직금을 가지고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한 게 이제 퇴직임금이라는 게 이제 그때가 이제 그런 거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수급금 보장이 돼서.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회 유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회사에 그동안에 보관하고 있다가 회사 보관하고 있다니까 이게 기업주마다 이제 안 좋은데 그냥 빨리 처분해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수급금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사회 유치를 해가지고 돈을 함부로 빼지 말라고 했어. 그래도 수급 보장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때 나와. 요때부터가 요것도 법이 통과된 과정이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있었어요. 요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무더기 가지고 노무현 때 이제 여기 확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퇴직연금 제도가 이제 딱 도입됐어.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연금 수리 본격적으로 연금 수리가 이제 이때 이제 딱
제도가 마련된 거죠. 그럼 이 수익금 보장이 돼. 왜 수익금 보장이 되냐? 그동안에는 여기 종업 기업주가 있고, 그죠? 종업은 있어. 그죠? 요 둘만의 관계였잖아, 그죠? 근데 여기 이제 수탁기관이 생기는 거야. 퇴직연금 운영기관. 그죠? 금융기관이죠, 그러니까. 퇴직연금 운영기관이 생겨. 관리기관, 금융기관이죠, 이렇게. 그럼 돈을 여기다가 사회 유치를 넣어가지고 받고, 계리사들이 계산을 해가지고, 조금만 줘야 될 돈이 정년 퇴직을 해가 나가는 금액들이 제대로 쌓였는지 안 쌓였는지, 보험료는 특정하게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계리사들이 여기서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싸가지고 종업원이 퇴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류를 요청해가지고 꾸미가 이렇게 주면 어떻게 이 운영기관이 이렇게 해가지고 퇴직금 일시금 받아가면 일시금 받아가고, 아니면 내가 어떻게 돼요? 요즘 IRP도 있는데 하여튼 여기에서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신청을 내가 이렇게 가면 여기서 돈을 주가지고 일시금을 주든 연금으로 지급을 하든 그래 돈을 주게 되게끔 가잖아요. 이런 체계를 만든 거야 이때. 그죠? 자, 그러고 나서 2010년 요때가 이제 뭐냐 그러면 요걸 일명 근태법이라고, 여기 요거 이렇게 근태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그냥 맨날 근태법 이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라고 생긴 거죠. 이게 조건이 뭐야 이게? 옛날에 있잖아요. 저때 이제 요 시점이 입사 한 15년 차 정도. 그때 참 사람들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가 옛날 15년 전, 20년 전에 보면 IMF 이후에 많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우리나라 회복이 됐어. 급격하게 회복이 됐어. 그러다가 2000년대 초에 IT 버블이 생겼죠. 그러다가 미국이 뭐가 했어요? CDO라든가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부동산 쪽에 이렇게 하면서 파생 상품 하나 만들어가지고 주가 확 IT 버블 갔다가 붕괴되고, 그러다가 2004년, 5년, 7년이 되면서 뭐 했어요? 부동산 관련된 채권이 막 버블이 생겨 엄청나게 뛰었죠. 그러다가 2008년에 7년 8년에 뭐가 왔어요? 금융위기가 왔죠. 그때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미국에서는 기업연금이 아까 회사에서 그거 한다 그랬죠. 회사에서 운영할 때 거기에 보면 미국은 다 우리나라처럼 근태법이 있어가지고 퇴직금, 우리나라 근태법 도입 중에서 퇴직금 추계액 다 있었거든요. 미국은 그게 아니고 이제 약속을 해가지고 돈을 넣어놓으면 그냥 대부분 다 DC형이야. DC형으로 넣어가지고 그럼 주식을 운영해요. 그 미국에서 기업연금에서는 대부분 다 주식이 40% 이상 돼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같이 옛날 일을 할 때는 이때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난리가 났을 때 자기 재산이 절반이 날라갔다가 막 다들 난리였어요. 근데 야,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주가가 금방 또 막 이렇게 페이스북, 유튜브, 뭐 아마존, 그죠? 구글. 그래도 미국의 종업원들은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그 긍정적인 면이라든가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왜냐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 그 시대가 왔어. 우리나라도 그 시대가 왔어. 조금 더 계속 강의하면서 조금 설명드리겠지만 우리나라 그런 시대가 왔어요.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직장생활 하시면 돈을 좀 모으시면 주식, 부동산 혹은 뭐 요즘 가상화폐는 좀 투기적 성격이긴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의 재테크 이런 관심 많이 가질 이제 시대가 왔어 우리나라도. 이제. 자, 아무튼 그래서 근태법이 이렇게 해가지고 2010년에 왔어요. 그런데 이 근태법에 조건이 있어. 뭐예요? 근데 이때 시점에 금융위기가 막 이러면서 옛날에 중간정산을 많이 받았어. 부동산 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래서 중간정산이 뭔지 아시죠? 회사가 꼬박꼬박 미래에 당신을 종업원을 위해서 쌓아놓던 적립금을 내가 지금 다 받아갈래요. 신청하면 옛날에 그냥 줬어. 근데 이때에 근태법이 생기면서 함부로 찾아가지 말라고 금지시켰어.
조건이 예상은 있어요. 가족에 중대한 질병이 발생, 큰 돈이 들어간다든가 집을 사야 된다 이럴 때는 필요성 있는 걸 승인을 받고 하면 받아갈 수 있어. 그 외에는 이제 옛날처럼 함부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세 신청만 주는 시대가 아니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가 뭐예요? 3층 보장을 위해 가지고 개인, 그러니까 퇴직금은 딱 1년에 최소 한 달치 연봉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개인이 추가로 돈을 더 내어서 적립해서 노후의 생활비로 더 쓰게끔 하는 IRP라는 게 생겼어요. 그죠? 개인 퇴직임금. 세 번째가 이 이전에는 순차적으로 접근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신설사업 이 건태법이 통과되어 신설사업장은 무조건 적용받게끔 돼 있는 거예요. 유예가 없어. 그 다음에 여기에 건태법이 나와 있는 게 뭐예요? DB 제도 적립금. 이렇게. 그래서 건태법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도입이 돼가지고 이제 DB 제도에 여기 좀 계리사분들 이게 들어감으로써 2014년에 여러분들 시험에 이제 연금수리라는 과목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건태법에서 DB형이죠, 그죠? 연금 재정에 적립금에 대해서 건전성을 평가를 해야 돼. 누가 해야 되냐 이거잖아요. 그럼 계리사가 해야지. 그래서 계리사 시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자,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잠깐 쉬고 두 번째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네.